자,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그 국세기본법 수업이 끝났고 국세징수법 수업으로 가서 강의를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국세기본법 수업을 아마 잘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작년까지는 이제 국세징수법 수업을 별도로 하지 않고 이제 기타 세법 수업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보완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세법닷컴이라는 곳을 하나 만들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법닷컴에서 공인회계사 또 세무사, 공무원은 제가 이제 방문각에 있으니까 뭐 혹시 동영상 판매를 하긴 좀 그렇고요. 또 이제 중개사, 공인중개사, 부동산 세법 이런 것들을 좀 펼쳐볼 생각으로 론칭을 곧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국세징수법 수업도 기본서를 통해서 좀 해드릴 생각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역시 징수법은 제가 이제 파이널 특강 이런 걸 통해서 좀 정리를 좀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세무사 시험이나 시험이나 또는 공무원 시험에서 공무원 시험에서요. 공무원 시험에서 국세징수법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현대 이제 조세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국세징수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세징수법은 기본적으로 이제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고요. 두 군데에서 이제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이제 세무사 시험이 출제가 이루어지고 공무원 시험이 출제가 이루어지는데, 세무사 시험은 이제 40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리고 공무원 시험의 경우는 20문제가 출제가 현재까지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9급이나 7급이나 공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무사 공부하고 공무원 시험을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 또는 공무원 공부하고 나서 합격하고 나서 세무사 시험을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이제 저희 수업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국세징수법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할 거예요. 세무사 시험에서는 국세기본법과 거의 뭐 문제 비중이 똑같습니다. 거의 4문제 없이 출제가 됩니다.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제 2문제 정도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20문제에서 2문제, 40문제, 4문제 거의 뭐 대칭이 되죠. 이 국세징수법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회계학원이라든가 또 이 국세징수법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분들이 대한민국에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제 국세공무원 교육원에도 강의를 하고 있는데, 헌법과 세법 또 이제 회계 실무 강의를 할 건데, 이 징수법 수업을 빨리 이제 개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감안을 하시고, 세무공무원이 돼서도 이 징수법을 모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국세징수법에 대한 부분을 잘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이 국세징수법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선행이 돼야 되냐면,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이라든가 민사집행법이라든가 또는 민사소송법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지식이 좀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렇지 않으면 이 내용들을 좀 할 수가 없어요. 또 이제 국세기본법의 규정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 국세기본법의 규정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 이 국세징수법을 이해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민사소송의 내용이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행위 취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오로지 소로서만 법원에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민사소송법의 조금의 내용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의 이제 압류라든가 기타 등등, 또 압류 금지, 급여 채권이라든가 또 예금이라든가 적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 지식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고요. 법학을 하지 않고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자격을 딴 사람들은 이 국세징수법을 현실적으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가르치더라도 이제 개정된 내용, 또 글자 따기 이런 것만 가르치겠죠. 그렇게 공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저희는 교재는 항상 3인 인포마인에서 나오는 세법 개론 교재를 가지고요, 여러분하고 뭐 할 거냐면 국세징수법의 전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저희 제2편 가서 국세징수법 지금부터 출발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편 국세징수법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내용을 본다면
보시면 크게 세 개의 덩어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항상 국세징수법도 뭐예요? 총칙입니다. 또 그죠? 임의적 징수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임의적 징수에 대한 내용이 하나의 토픽을 다루고요. 또 하나 체납처분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체납처분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돼요. 이 세 개가 국세징수법의 전체적인 얼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 목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국세의 징수 절차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국세 징수 절차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가 이제 5월 31일까지도 한번 가도록 할게요. 갑이라는 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죠? 납세 의무자가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혹시 납세 의무자가 존재를 하고, 그죠? 이자는 이제 거주자다 이렇게 가정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는 어떤 거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 의무를 지는 자다. 혹시 소득세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자예요. 그러면 그죠? 그 직전 연도 과세기간,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혹시 과세기간은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뭘 해야 됩니까?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될 겁니다. 특히 종합소득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자는 역시 아파트가 한 채가 있다 이렇게 가정을 좀 하고 논의를 전개하겠습니다. 즉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고 다른 재산은 없는 갑이라는 납세 의무자가 역시 거주자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데 이 소득세 신고 기간에 소득세 신고 기간이에요. 신고 기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5월 31일은 뭐가 됩니까? 당연히 기한이 되는 거예요. 소득세 이날이 뭐가 됩니까? 소득세 역시 신고 납부 기한이 되는 겁니다. 신고 납부 기한이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뭘 하지 않은가? 소득세 뭐는 했지만 신고는 했지만 역시 신고는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요. 납부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는 5월 31일 이후, 즉 언제서부터 6월 1일서부터는 역시 이 납세자 의무자의 지위가 뭐로 바뀌게 됩니까? 체납자의 지위로 바뀌게 됩니다. 오케이? 자, 뭐예요? 세금을 체납한 자입니다. 즉 세금의 납부 의무를, 조세의 납부 의무를 체납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5월 31일 이후에는 이자가 체납자가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기다려서 이제 이자에게 국세를 징수하기는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조세법에서는 두 번의 기회는 항상 줍니다. 그래서 3세판의 원리가 작동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스스로 징수하도록 할까요? 스스로 납부하도록 고지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뭐 할까요? 독촉 절차를 거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납세자에게는 독촉, 2차 납세무자한테는 납부최고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근데 고지 또는 독촉 절차에 의해서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럼 고지서에도 납부기한이 있을 것이고 독촉자에 납부기한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납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의 기회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 고지 또는 독촉 절차는 뭐라고 했나? 임의적 징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2장에서 배울 내용은 뭐가 될까? 저 임의적 징수에 대한 내용을 배우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리고 독촉장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았답니다. 그때는 이제 역시 과세관청은 뭐를 법원의 압류 명령 없이도 조세채권의 공익성 때문입니다. 뭐라는 거예요. 그죠? 자, 체납자의 재산, 즉 이 아파트 한 채의 처분을 금지시키는 행정행위를 하게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압류 예고를 하고요. 그죠? 자, 등기부등본에 압류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 아파트 한 채는 다른 채무가 없다면 그죠? 우선권을 누가 가지게 되냐면 국가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즉 과세관청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역시 이 압류할 때 별도의 법원의 명령이 압류 명령이 없이도 할 수 있는 권능을 뭐라고 얘기한다? 자력집행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뭐에 의해서 과세관청의 역시 스스로의 힘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자력집행권에 의해서 이 압류라는 걸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압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 하지 않아요. 그죠? 이 체납된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답니다. 그럼 뭐할까? 매각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매각은 원칙은 역시 공개된 시장에서 매각을 하는 겁니다. 그때 공개된 시장에서 매각하는 건 원칙적으로 경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경매는 채권자가 사인인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채권자가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공매라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자, 매각은 원칙적으로
공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다만 상장 유가증권, 즉 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도 있고, 또 소액 자산이나 소지가 금지된 재산, 또 1년에 5회 이상 공매했으나 매수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익계약을 통해서 매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말할까요? 마지막으로 자, 어떤 절차를 거치냐면 청산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겁니다. 이 청산 절차가 이제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여러분들 이 청산 절차는 뭐가 될까? 매각 대금이 나온 거예요. 매각을 하게 되면 환가가 됐을 겁니다. 그럼 매각 대금을 가지고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인가, 배분의 방법을 고민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또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국세기본법에 국세 우선권하고 연결이 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리고 이제 항상 이 국세 우선권을 볼 때도 국세기본법에 국세 우선권을 볼 때도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할 내용이 있죠. 가장 우선 변제되는 금액들이 있을 거예요. 체납천비, 또 법에서 보장된 최종 3개월 임금, 또 최근 3년간 퇴직금, 또 뭐가 존재할까요? 법에서 보장된 소액 임차보증금, 이런 것들이 이제 우선 변제가 되고 그 재산에 대해서 부과된 국세 등이 그 다음에 변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압류매각 청산의 과정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크게 체납처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뭐라고 얘기한다? 체납처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세징수법은 전체 내용이 이 얼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국세징수법에서 기본적인 공통기능사항을 정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총칙에서 정의라고 했어요. 그래서 총칙에서는 통상적으로 뭐를 정의하고 있냐면 용어의 정의하고 간접적 징수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고 있어요. 이 간접적 징수방법에는 기본적으로 뭐 있을까? 납세 증명서의 발급이라든가 관하사업의 제한이라든가 체납자료의 제공이라든가 미납국세 열람이라든가 출국금지의 요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올해 추가된 내용이 있죠. 고액상습 체납자의 감시제도가 이제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적 징수제도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이 간접적 징수 제도를 중심으로 시험에 출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임의적 징수 절차는 이미 설명을 드렸듯이 어떤 절차를 가지고 따질까? 고지와 또 독촉 절차를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여기 이제 플러스가 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가 될까요? 납기전 징수하고, 납기전 징수라는 제도하고, 또 하나 어떤 제도가 있냐면 징수유예라는 제도가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쪽이 이제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와 더불어서 고지와 더불어서 고지, 납기전 징수, 또 징수유예,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 요소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체납처분 절차는 기본적으로 뭐를 말하는데, 압류, 자, 매각, 청산을 말하게 됩니다. 매각, 청산을 말하게 돼요. 이 청산에 대해서는 시험에 어디서 나오냐면 국세징수법에서 안 나옵니다. 그럼 어디로 출제가 되냐면 국세기본법의 국세 우선권으로 변형돼서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납처분 중에는 주로 압류와 매각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여기에 이제 추가된 내용이 있다면 체납처분에 유예하고 체납처분에 중지, 이 정도의 내용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돼요. 체납처분에 뭐하고 중지하고 또 체납처분의 유예에 대한 내용, 이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공부를 좀 해놓으시면 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물론 여기에 당연히 하이라이트는 어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압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라서 한 70% 정도는 이 압류 쪽에서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해놓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좀 할 겁니다. 그래서 국세징수법 뭐다? 국세징수에 관한 기본적인 공통경계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률이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개별 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에서 이제 입법이 되어 있고요. 또 우리가 헌법에서 법치주의라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적법 절차의 원칙이 준수가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여러분이 다른 건 모르시더라도 이 국세징수 절차는 반드시
반드시 머릿속으로 넣어놓고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신고 납부 기한까지 신고는 했다. 근데 납부를 하지 않았답니다. 납부를 하지 않으면 납세자는 곧바로 취지가 바뀌게 됩니다. 납세자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체납자라는 용어로 바뀌는 거예요. 그 자에 대해서 두 번의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게 뭐간다? 고지 또는 독촉이 되는 것이야. 이 고지 독촉에서 스스로 징수 절차를 통해서 징수를 하고자 하는 제도를 임의적 징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압류 매각 청산의 과정을 거치는데 걔를 체납 처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지? 충분히 정리가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때 압류할 때 법원에 뭐 없이, 압류 명령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그죠? 자, 뭐 할 수 있는, 법원에 압류 명령 없이도 스스로의 과세관청의 힘으로, 그죠? 자, 뭐 할 수 있는 제도를, 그지? 압류를 할 수 있는 제도를, 그지? 또는 그 권능을 자력 집행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충분히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하고, 그죠? 국세기본법 총칙으로 가서 전체적인 내용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제 1장 가서 국세기본법 총칙으로 좀 가겠습니다. 총칙 가시죠. 자, 첫 번째 이제 여러분하고 정리한 내용이 국세기본법의 제 1절의 총설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총설에서 다룰 제도는, 그치? 국세징수법의 의의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국세징수법 뭐다? 국세의, 그치? 뭐에 대한, 그치? 국세의 징수 절차에 관해서, 징수 절차에 관한, 그치? 관한 뭐다?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기본적이고, 그치? 공통적 사항을, 공통적, 그죠? 사항을 정하고 있는 공통적 사항을 뭐한, 그치? 정한, 뭐를 말한다? 법률을, 그치? 국세 뭐다? 징수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률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국세 징수에 관해서 기본적인 공통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자, 얘네들은 뭐가 될까? 국세 징수법은요, 그지? 국세에 관해서 기본적인 공통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으니까 다른 법률에 이제 규정이 있어요. 그때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그지? 우선 적용되는 겁니다. 그럼 국세 징수에 관한 뭐다? 일반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럼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다른 법률과의, 그치? 관계에서는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다? 자,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다면 1순위로 뭐가, 그치? 다른 법률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 법률의 규정이 뭐가 되는 것이고 적용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다면, 그치? 국세 징수법이 적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치? 정리를 좀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법 적용의 우선순위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것이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정리할 내용이 뭐가 있다? 용어의 정의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전부 다 국세기본법에 정하고 있으면 국세기본법을 따릅니다. 대표적으로 뭐 체납정비, 또 올해 이제 가산금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가산금은 없어지고 국세기본법의 납부지연 가산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는 전부 다, 그치? 어디에서 정하는 것이고, 그치? 국세기본법에서 대부분 정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체납자라는 용어하고, 그죠? 자, 또 하나 뭐 체납액이라는 용어,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뭐야? 체납자라는 건 국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체납액은 뭐다? 국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액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그래서 항상, 그치? 납부기한하고 연결되는 게, 그치? 납부기한까지, 그치?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납부하지, 그치? 아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뭐를 말한다? 세액을 말한다. 이 정도 정리하면 충분히 정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치? 그리고 이제 가산금은 빠졌어야 되는데 이게 나와 있네. 국세와 체납정비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 정도 정비를 좀 해 놓도록 합시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리고 임의적 징수 절차로 뭐 있다? 고지와 독촉 절차가 있다. 그치? 또 체납처분 절차로 압류 매각 청산의 과정을 거친다. 얘는 강제적 징수
것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당연히 필요비가 우선이니까 체납촌비가 우선되고, 두 번째는 뭐가 국세가 그 다음에 징수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추가적으로 국세 기본법에 있는 용어 하나 가져온다면 체납촌비는 도대체 뭐가 될까요? 그죠? 체납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체납자의 뭐를 재산을 자 매각하기 위한 과정에서 압류 또 그죠? 자 매각 또 그죠? 청산하는 과정에서 청산 과정에서 뭐는 발생하는 뭐를 말한다? 비용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국세 우선권 행사에서 이게 이 원바다가 됐다. 이 부분들을 이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충분히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정도 살펴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간접적 조세권 보존제도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정비를 해갈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가서 그죠? 정비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제2절 가면 우리가 뭘 볼 거냐면, 그죠? 제2절에서 살펴볼 건 뭐 있다? 간접적 징수제도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징수제도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하나 간접적 조세권 보존제도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조세채권, 보존제도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것들을 먼저 여러분들하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직접적으로 국세를 징수하는 방법 뭐 있어요? 고지, 또 독촉, 또 압류매각 청산, 이 5개의 과정이 뭐가 되는가? 국세의 징수 절차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지 않고 고지서를 보내지도 않고 독촉장을 보내지도 않고 또 우리가 압류를 하지도 않고 공매를 하지도 않고 청산하지도 않고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면 더 좋은 방법 아니겠어요? 왜? 항상 행정력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세징수법의 간접적 징수 제도는 뭐다? 직접적으로, 그죠? 자,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죠? 의 정리한다면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그지? 자, 국세를, 그지? 자, 임의적 징수나 뭐를, 그지? 체납처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납처분을, 그지? 절차를 뭐 하지 않고 진행하지 않고, 그죠? 자, 어떠한 방법으로, 그죠? 이제 심리적 압박을 준다든가 다른 우회 수단을 통해서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우회 수단 등을 통해서 뭐 하는 것이다? 국세를 징수하는 방법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간접적 조세권 보존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한테 간접적 징수 제도의 종류는 뭐뭐 있습니까? 이렇게 안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첫 번째 뭐가 있다? 간접적 징수 제도에는 첫 번째 납세 증명서의 발급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증명서의 발급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또 납세 증명서의 제출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어떤 제도가 존재하냐면 미납국세의 열람 등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순서대로 갈게요. 미납국세의 열람 등이 존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뭐 있을까? 관어사업 제한에 대한 내용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관어사업 제한에 대한 내용이 존재하고요. 또 하나 뭐 있을까? 체납자료의 제공에 대한 내용이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제공에 대한 내용이 존재하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을까요? 출국금지의 요청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올해 신설돼서 들어온 제도 중에 뭐 있을까? 고액 상습 체납자의 감치제도, 이 정도가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될 체납자의 감치제도, 그죠? 이 이제 한 6가지 제도가 존재를 하게 될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첫 번째 납세증명서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니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 이제 더 중요한 내용은 관어사업 제한에 대한 내용이에요. 관어사업 제한에 대한 내용 엄청나게 나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출국금지 요청, 이 내용이 이제 시험에 많이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쪽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충분히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부드립니다. 세무사 시험을 공부하거나 또는 세무공무원 시험을 공부하는 친구들 항상 뭐예요? 징수법도 그렇고 국세기본법도 그렇고 여러 번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처음 볼 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 공부를 처음 하기 때문에.
응? 근데 시간이 가면서 그게 이제 어색해져 버리고 나면은 보기가 싫어집니다. 보기가 싫어지면 뭐예요? 혹시 마음에서 멀어지고 혹시 마음도 안 가요. 그러면 자꾸 그냥 하던 계산이나 하지 혹시 논리적으로 뭔가 이야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앞글자 따는 걸 좋아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일부 강사들 중에도 앞글자를 태우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빠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친구들을. 될 수 있으면 그 앞글자 따는 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국사 수업을 하되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니까 왕의 이름이라든가 이런 건 앞글자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거는 이제 목적상 그럴 수밖에 없는데 국어라든가 뭐 수학이라든가 혹시 이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구조를 가지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나 세법은 논리 학문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구조를 외우는 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봤냐면 190페이지에 혹시 간접적 조채권 보존제도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의의를 한번 살펴볼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놓기를 바래요. 그래서 첫 번째 뭐를 봤다? 의의를 살펴봤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씩 우리가 가볼 거예요. 그죠? 첫 번째 가야 될 거 뭐다? 납세 증명서에 대해서 연결할 겁니다. 그리고 공부라는 건 여러분이 전체를 봐야 세세한 내용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전체를 보지 못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꼼꼼히 공부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전체를 보는 습관을 자꾸 들이시면서 공부하는 습관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선생님도 뭐 혹시 굉장히 학문의 영역에도 많이 가 있고 깊이도 가 있는 사람인데 공부를 해보면 해볼수록 뭐예요? 전체를 알고 나면 개별 내용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개별 내용을 안다고 전체를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경제학에도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혹시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구성이 오류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아는 습관을 꼭 들이는 공부를 하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이제부터는 어디 가서 이 납세 증명서의 발급부터 가서 하나씩 좀 정리를 좀 해갈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납세 증명서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하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납세 증명서로 가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납세 증명서에서도 여러분한테 시험에 나오는 건 딱 두세 가지 밖에 없어요. 그럼 납세 증명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 자, 정의입니다. 정의. 이래야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의의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럼 납세 증명서는 선생님 무엇입니까?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그죠? 자, 납세자가 자, 뭐예요? 체납처분 유예액, 징수 유예액, 또 환가 유예액을 제외한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자, 뭐다? 납세자에게, 납세자가, 자,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첫 번째, 국세인지 징수법에서 순서로 갈게요. 징수유예액, 두 번째, 체납처분 유예액, 체납처분 유예액, 또 뭐가 존재합니까? 자, 보자마자, 국세 징수권 소멸시효의 정지사유가 되구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안고 가셔야 돼. 또, 환가 유예액을, 그치? 자, 뭐합니까? 가장 중요한 말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제외한이에요. 그죠? 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징수액이 있다면, 체납처분 유예액이 있다면, 환가 유예액이 있다면, 이 경우에도 납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을까요? 당연합니다. 왜? 이거를 제외하고, 그죠? 자,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그죠? 증명하는 뭐를 말한다. 서류를 또는 서면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납세증명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에 곧바로 나올 수 있는 게 이겁니다. 그럼 징수유예액이 있더라도, 체납처분 유예액이 있더라도, 환가 유예액이 있더라도 납세증명서는 발급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발급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들을 연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징수유예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체납처분 유예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환가 유예가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납세증명서는 뭘 해야 됩니까? 자, 이 제출을 강제함으로써, 그죠? 그죠? 자, 뭐 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뭐예요? 국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가장 흔한 이유가 뭐예요? 국가의 관급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관급공사가 끝나고 나면은 자신의 이제 용역을 제공해서 관공사를 추가라고 했을 거예요. 그지? 그럼 국가가 끝나고 나면 뭐 합니까? 돈을 지급합니다. 오케이? 대금을 지급할 때, 당신 혹시 다른 체납액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뭐합니까? 납세증명서 하나 제출해 주세요. 그럼 다른 체납액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국가는 뭘 하게 돼요? 그지? 그 공사 용역, 광급공사 용역을 했던 거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뭐예요? 체납액에 충당해 버립니다. 이러기 위해서 하는 게 뭐다? 납세 증명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제출 사유는 크게 세 가지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국가 등으로부터 뭐 하는 경우, 공사를 완공을 하고 나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 한다?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뭐 한다? 제출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 등으로부터, 그죠? 자, 뭐 하는 경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다. 지급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금 지급받을 때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어요. 왜? 그러면 세금을 내고 나서 대금 지급받으러 오겠지. 그럼 간접적으로 징수하는 제도가 되겠죠. 두 번째, 외국인이 해당 국가로 외국인이 뭡니까? 자, 뭐 하는 경우, 출국하는 경우입니다. 자, 또 하나, 내국인이, 자, 뭐 하거나, 이민을 가거나 1년 이상 뭐 할 목적으로 체류 목적으로 뭐 하는 경우 출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뭐 납세증명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뭘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외국인의 경우에도 자기 나라로 못 돌아가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고, 그죠? 또 내국인 이민이나 국외 장기 체류를 하는 걸 막아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죠? 출국할 목적으로 뭐 하는 경우, 출국 목적으로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목적으로, 그죠?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혹시 이때는 반드시 뭐를 제출해야 납세 증명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때 이제 문제가 될 만한 게 납세무의 제출 사유에 특례가 존재합니다. 채권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납세 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원의 전부 명령의 경우에는 압류 채권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하도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시험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증명서의 제출에 있어서 어떠한 누구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문제가 생겨납니다. 자, 제출의 문제에서 누구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제출사의 특례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죠? 기본적으로 채권 양도의 경우, 이거 뭐 하나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 채권 양도의 경우 양도인 거 안 됩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의 납세증명서를 모두 제출을 해야 된다는 것이 증명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정리할 게 있다면 하도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급이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한다. 이 정도 여러분한테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 즉 도급사업자가 아니다. 이런 용어들을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납세증명서의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존재하게 돼요. 어느 경우에 납세증명서의 제출 의무가 면제될 것인가? 제출 의무가 뭐 하는 경우, 면제되는 경우. 너무도 쉽게 이제 여러분들 정리할 수 있겠죠. 그치? 해당 대금이 국가 등에 귀속이 됩니다. 그때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겠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이 되는 경우에는 할 필요가 없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대금을 지급받는다든가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를 한다든가 이 경우에는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여기서는 시험에 주로 나오는 게 뭐예요? 그죠? 자, 지급받는 대금이 어디에 국가 등에 귀속이 되는 경우, 이 경우는 납세증명서의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사유가 된다. 오케이. 또 하나 이제 이미 설명했듯이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그죠?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 아까 봤듯이요. 체납액을 뭐 한
납부한 경우, 전액 납부한 경우에는 혹시 자, 뭐 할 필요가 없다.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는 주로 이제 납세증명서의 제출 사유를 가지고 시험에 굉장히 많이 냅니다. 그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대금 지급받는 경우에요. 이때 이제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계약 체결 시는 절대 아니다. 계약 체결하고 혹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계약 체결 시는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시험에 예전에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체크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특례로 지급받는 대금이 국가 등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사유가 한다. 그래서 제출 사유, 제출 의무의 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정리를 같이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납세 증명서의 유효 기간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납세 증명서의 역시 유효 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효 기간은 우리가 이제 어디 주민등록번이나 이런 걸 뗄 때도 비슷합니다. 유효 기간은 3개월이라고 이야기하죠. 발급일부터. 그래서 납세증명서도 원칙은 언제서부터 발급일부터 언제까지다. 30일간이 된다는 겁니다. 30일간이 돼요. 다만 예외적으로 그죠? 예외적으로 뭐가 있던가? 고지된 뭐가 있어요? 국세 등이 존재합니다. 국세 등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뭐 한다? 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고지서에 의한 자 언제까지 납부기한까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될 내용이 되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고지된 국세도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하는 것이 30일간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것들을 여러분이 정비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납세증명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납세증명서는 제출 사유하고 제출 의무의 면제 또 그죠? 유효기간에 대한 내용이 주로 시험에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중심으로 꼭 정리하세요. 가기 싫은 길이라고 안 갈 수가 없는 게 수험생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해서는 시험에 붙을 수가 없어요. 왜? 좋아하는 거가 아니라 싫어하는 것도 시험에 자꾸 뭐 이제 과목에 들어가거든. 그러니 공부는 자기를 깨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자꾸 벗어 던지고 깨고 이래야 발전하는 거예요. 근데 늘 익숙한 것만 하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봅니다. 늘 익숙한 것만 하는 사람들을 늘 떨어집니다. 응? 늘 떨어집니다. 그렇게 공부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정비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여러분이 정리할 게 뭐 있냐면, 두 번째 내용이죠. 미납국세의 열람에 대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미납국세의 열람에 대해서 정리할 거예요. 자, 미납국세의 열람에서는 딱 세 가지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때 열람권자는 누가 될 것인가? 열람을 할 수 있는 신청권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열람권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당연히 누가 됩니까? 주택 임대차 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존재할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크게 한번 따질게요. 그냥 임대차 보호법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보호죠. 법에 따른 보호법에 따른 다른 것이 임차인이 뭐 할 수 있다는가,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제도는 뭐냐면 역시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은 항상 보증금을 내고 들어가는 확률이 많아요. 그때 이제 임대인이 뭐가 있다면 체납된 세액이 있다면 그 보증금은 국가로 넘어가 버릴 거예요. 오케이? 그럼 나중에 보증금을 못 받을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전에 뭐 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이 임차인이 누구의 미납국세를 열람하는 거예요. 열람의 대상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자, 열람의 대상입니다. 열람의 대상은 누가 되는 것이다. 임대인의 미납국세에 대해서 열람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임대인의 뭐에 대해서 미납국세가 열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럼 열람을 하기 위한 열람의
요건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당연히 이때는 반드시 임대인의 뭐를 받아야 된다.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자,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임차인들은 임대인한테 눈치를 많이 보죠. 그래서 실제로 이것 때문에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꼭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서로 권리무관계가 공평한 임대차 계약이 실행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미납국세가 있다면 그때는 뭐 하는 것이야? 그 금액은 임대보증금에서 깔 수도 있고 그걸 알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게 뭐가 한다? 미납국세, 미납국세 등의 열람이 되는 겁니다. 한번 천천히 볼까요? 일정한 주택이나 상가 건물의 임차인이 됩니다. 해당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국세를 열람할 수 있어요. 걔를 미납국세 등의 열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는 이제 임대인의 체납액이라든가 납세 고지서를 발급을 했는데, 또 납부 통지서를 발급을 했는데 아직 납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국세라든가 또 각세법에 따라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않은 국세, 즉 미납국세 등이 전부 다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그럼 신청을 할까요? 신청의 상대방이 되는 겁니다. 정리할 수 있겠죠. 신청의 상대방은 임대인의 주소지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이걸로 충분히 끝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이게 미납국세 열람이 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있다면 관할사업 제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IV로 가서 관할사업 제한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이제 이 관할사업 제한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치? 자, 관할사업 제한은 도대체 뭘까? 이것부터 이제 여러분이 잡아놓고 하셔야 됩니다. 관할사업 제한은 이겁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뭐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를 체납했을 때는 허가 등을 받은 사람이 이제 전부 국세가 되진 않고요.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를 체납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는 뭐 할 수 있다? 허가 등을 하는 사업의 주무관세의 장에게 관할 세무서장이 뭐 할 수 있다는 것이야? 사업의 허가를 해 주지 말라. 사업의 허가 등에 대한 제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거에서 관할사업 제한은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의의는 자, 하나는 뭐 있습니까? 사전적 제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무관서의 장에게 뭐 하는가? 사업의 허가 등의 제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주어부터 쓸까요? 누가요? 세무서장이라는 겁니다. 관할 세무서장이에요. 세무서장이 자, 주무관서의 장에게 사업의 허가 등의 뭐를 제한을 뭐 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고 또 하나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는 사업에 자, 뭐를 정지나 취소 요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오케이? 관할사업의 제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누구한테 할까요? 세무장이 주무관서의 장에게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주무관서의 장이라는 건 이제 구청이라든가 또는 뭐 소방서라든가 또는 시청이라든가 이런 곳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사업의 허가 등의 제한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 사업의 허가 등의 제한을 요구할 수 있고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세액이 얼마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뭐 할 수 있다? 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거. 걔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관할사업의 제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정당한 사유 없이 자, 뭐 하는 경우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고 오른쪽도 좀 써야 될 수 있으니까 위로 갈까요? 그죠? 자, 이렇게 가서 이제 정리를 좀 하도록 합시다. 자, 뭐 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 뭐 하는 경우에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 자, 뭐 할 수 있다? 사업의 허가 등의 제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 요구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뭐하고 3회 이상 체납하고 3회 이상 뭐하고 체납하고 또 체납세액이 얼마 이상인 경우에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경우에는 뭐 할 수 있다? 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전적 제한이라고 이야기하고 얘를 사후적 제한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이제는 근데 이거는 어느 경우에는 이 관할사업 제한할 수 없을까? 다만 관할사업 제한 요구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당한 뭐가 있는 경우,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사업 제한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는 이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물어봅니다. 어느 경우가 이제 정당한 사유가 될 것인가. 그래서 자, 우리 교재 보시면 역시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정당한 사유는 역시 크게 이제 6가지 정도가 존재하는데 여러분 교재에 7가지 정도가 존재하는데 이거는 머릿속으로 현재는 암기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어지간해서 암기를 안 시키는데 이해를 시킬 수 있어요. 혹시 한번 갑시다. 서류를 뭐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뭐 했어요? 서류를 송달했어요. 혹시 자, 대표적으로 뭐예요? 서류를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그죠? 방법으로 뭐라는 경우? 서류를 송달한 경우입니다. 서류를 송달한 경우는 관할사업 제한을 뭐 할 수 없다. 요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혹시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두 번째 뭐예요? 천재지변 등이 있는 경우입니다. 지변 등이 있는 경우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세 번째, 납세자나 가족이 또는 그 가족이 질병 등에 걸렸다는 겁니다. 질병 등에 걸렸다는 거예요. 이 경우는 관할사업 제한을 요구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납세자가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었어요. 심한 손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아, 기한 연장 사유하고 비슷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또하나, 납세자에게 뭐 강제 집행이 있다든가 어음교환소에서 뭐가 있다든가 거래 정지 처분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 등에는 뭐한다? 관할사업 제한을 요구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은 항상 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가 해당하지 않는가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할사업 제한이라는 거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자, 사업에 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자,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사업의 허가 등에 허가 등을 하지 말아주세요 하고 주무관사 이사에게 세무수양이 요구할 수 있는 건 관할사업의 사전적 제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 요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뭐라고 한다? 관할사업 제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야. 여기 있는 사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당한 사유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리고 관할사업 제한은 어느 경우에는 철회해야 될까요? 당연히 뭐 세금을 전액 납부한 경우에는 관할사업 제한의 요구를 철회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무조건 이 내용은 머릿속에 안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이제 실력들이 있어가지고 국세징수법을 제 말대로 다 따라서 이해할 수 있으면 내부라고 안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이 부분들은 좀 암기를 해 놓으세요.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V로 가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정리할 내용이 뭐 있다? 체납 자료의 제공에 대한 부분을 제공에 대한 부분으로 가서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죠. 자, 이 체납 자료는 누구한테 제공하냐면 제공의 상대방은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체납 자료가 일정액이 넘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신용불량자가 된다면 이게 되기 싫어서 체납세액을 납부할 것이다. 이런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게 뭐다? 체납 자료의 제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체납 자료의 제공에 대한 사유도 너무도 쉽습니다. 오케이? 자, 어느 경우에 체납 자료의 제공의 경우에는 사유 정도만 안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2019년도에 이제 이게 출제가 됐어요. 오케이? 체납 발생일부터 얼마,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을 경과를 하고, 그죠? 1년을 경과하고 또 체납세액이 얼마 이상인 경우에 체납세액이 얼마 이상이라는 거예요. 500만 원 이상이라는 겁니다.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뭐 할 수 있다?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체납 자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물론 이건 강제 규정은 아니에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1년에 몇 회 이상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3회 이상 체납하고 엔드입니다. 체납을 하고 그죠? 체납세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뭐 한다? 체납 자료를 신용정보회사 등에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체납 자료 제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걸 꺼려서라도 세금을 낼 거라는가. 그게 체납 자료 제공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것이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지. 그치? 정리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죠? 5번째가 정리할 게 뭐, 6번째가 정리할 게 뭐 있냐면 뭡니까? 출국금지 요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치? 출국금지의 요청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대상하고 그죠? 또 필요적 자 출국금지 요청의 해제 사유하고 그죠? 또 임의적 해제 사유 이 정도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출국금지 요청은 대상은 어떤 것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 말할 수 있어요. 체납한 국세가 5천만 원 이상의 국세를 5천만 원 그죠? 이상 자망한 경우 국세를 체납한 경우는 뭐한다? 세무서장이 아니라 국세청장은 자 그러면 요청권자는 누가 될까요? 요청의 당사자입니다. 당사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누가 요청하는 것인가 한번 볼까요? 국세청장이 누구한테 하는 것이냐면 법무부 장관에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법무부 소관상이 됩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세청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 원 이상 국세를 체납한 자가 있는 경우에 출국금지를 요청해야 한다. 이게 출국금지 요청에 관한 사유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리고 나면 출국금지 요청에 해제에 대한 문제가 생겨납니다. 이때는 반드시 해제해야 되는 걸 뭐라고 이야기한다? 필요적 해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필수적 해제 요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하여야 한다. 필수적 해제 요청에 대한 부분하고 임의적 해제 요청에 대한 부분으로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돼요. 이때는 뭐예요? 반드시 세무서장은 해제를 뭘 해야 됩니까? 요청하여야 한다. 해야 한다. 이렇게 강행 규정으로 나와 있는 걸 뭐라고 이야기한다? 필수적 해제 요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임의적 해제 요청은 뭐가 될까요?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도 답을 잡아놨네요. 필수적 해제 요청은 어느 경우다? 5천만 원 이상 국세가 아니라 5천만 원 임의만 줄었다는 거예요. 또 요건이 해소가 됐다는 겁니다. 그때는 반드시 출국금지 요청을 해제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임의적 해제 요청은 사업차 출국하는 경우라든가 또 그죠?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 비속이 좀비속이 사망을 해서 가는 경우에는 뭐 할 수 있다. 출국금지 요청을 해제할 수 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끝. 그지?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보셔야 될 뭐가 돼요? 국세 징수법의 총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험 문제도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자, 보시죠. 198쪽 가시죠. 문제입니다. 국세징수법상 납세자가 납세물을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이렇게 물어봤네. 그러면 뭐 물어볼까? 첫 번째, 납세 증명서. 두 번째, 뭐 물어볼까? 이 안에서 물어보는가? 미납국세 연락. 세 번째, 뭐 관원사업의 제한. 네 번째, 뭐 체납자료의 제공. 오케이? 다섯 번째, 출국금지 요청. 이렇게 이제 문제가 꾸려지겠네. 1번 갑시다. 납세 증명서의 발급이 현재 해당 신청인에게 고지된 국세가 있어. 그때는 자, 납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야? 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로 하는 것이 30일간으로 하는 게 아니지. 틀린 질문. 그러니까 1번이 답이야. 자,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까지로 할 수 있는 것이 30일간으로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2번. 납세자 또는 동거 가족의 질병으로 납세가 곤란해서 국세의 체납이 발생할 것으로서
것으로 세무상이 인정한 경우에는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뭐 할 수 없어? 관할사업 제한을 요구할 수 없지. 즉 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 요구를 할 수 없지. 왜? 그지? 동거가족이 질병이고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인 경우는 뭐가 되니까 관할사업 제한을 요구할 수 없는, 그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야. 3번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 이상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해야 되겠지. 이게 출국금지 요청에 관한 사항이야. 자, 4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보자마자 뭐야? 미납국세 열람 아니겠어? 누구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미납국세 열람을 세무상에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옳은 지문이 됐죠. 5번 체납된 국세와 관련해서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에는 당연히 체납자를 제공할 수가 없겠지. 왜? 체납액 자체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저희 기본서에 있는 문제들 주옥 같은 문제들이에요. 그치? 여러분들 회계학원의 강사를 교재 아무리 봐봐야 도움 안 됩니다. 저도 뭐 수많은 책을 봤지만 그런 책은 책이 아니야. 도서관도 아니고 뭐야 그게. 아무런 개념이 없어. 그런 책 봐가지고 도움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 인생이니까 알아서 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뭐다? 국세징수법 총칙의 내용이다. 이렇게 정비하시면 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 그리고 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제도에 대한 부분은 203쪽에서 간단하게만 여러분하고 좀 정리를 해 놓을 거예요. 그치? 그 정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쉬었다가 저희 임의적 징수 절차로 갈 예정이에요. 전혀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꼭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서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치? 그 정도 여러분하고 정비하겠습니다.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